다음 사연 한번 살펴볼게요. 40대 경기녀님인데요. 가족 구성이 여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한 명 한 명씩 그 둘을 또 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0대 4인 가구예요. 그래서 자금은 5억 정도고 월 수입은 맞벌이로 연봉 1억 4천입니다. 그래서 허용 가능한 월 원리금 상환액이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 사는 곳은 판교라고 하시네요. 지금 판교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수도권의 구축 아파트, 그 다음에 지방의 준신축 아파트 이렇게 두 채를 더 갭 투자로 보유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향후에 용산이나 반포로 갈아타고 싶은데 남편분은 송파로 가고 싶어 하고 아내분은 용산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통이나 상권 이런 거를 보고 싶고 무주택 기간이 없어가지고 청약은 안 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 알아봤던 건 수원 화성 행궁 근처의 상가주택, 물레동의 상가, 분당 정자동 상권 이렇게 좀 보고 있대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요. 안녕하세요. 좋은 컨텐츠로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진심을 다해 상담해 주시는 북극성주님, 황금도끼님 감사드립니다. 주택수를 더 늘리는 거는 보유세 부담이 돼서 상가로 눈을 돌리게 되는 40대 직장맘입니다. 대출은 없는 상태고요. 여유자금은 2억 정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으로 2억 정도 가용이 더 될 것 같습니다. 집담보로 사업자 후순위 대출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상가주택 보고 있는데 임대 수익보다는 가치 상승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 정도 가용 금액으로 상가주택을 한번 봐도 될까요? 가용자금이 뭐냐면 2억이 현금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신용 마통해가지고 2억, 그 다음에 후순위 담보로 5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9억 정도가 조달이 가능한 상황이고, 상가 쪽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구분 상가부터 할지 상가주택을 봐도 될지, 경매는 아파트만 해봐서 상가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매매가를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네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분이 이제 주택 늘리는 게 고민이라 그랬는데 상가주택도 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좀 옳은 생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상가주택에 대해서 네네. 제가 좀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일단 뭐 취득세하고 양도세에 대한 그게 이제 주택에 포함이 되냐 아니면은 상가 쪽에 포함이 되냐 이게 이제 나눠지는데 네. 일단 주택분하고 상가분하고 취득세나 양도세가 다 분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취득세를 낼 때 주택에 대한 게 더 이제 면적이 더 크거나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취득세 지금 그 보유하신 채수가 판교에 있는 아파트하고 수도권 내 아파트 갭 투자하신 거하고 네. 또 지방에 이제 아파트 투자하신 것까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택에 대한 그 면적이 더 크다 보면은 취득세 면에서 지금 최대 뭐 13% 이렇게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고요. 네네. 만약에 상가 부분이 더 이제 면적이 더 크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상업용에 대해서 4.6% 이제 취득세를 내게 되시는데 네. 양도세가 조금 더 이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12억까지는 그러니까 작년 21년 말까지 그러니까 규제가 한번 바뀌기 전에는 12억까지는 주택분에 대해서 이제 장특공제라고 그러죠. 네네. 그게 이제 80%까지 주택에 대한 거를 받으셨는데 네. 이게 올해부터는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12억 미만 되는 거는 네. 그대로 80%에 대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2억이 초과가 되면은 그거를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네. 그리고 상가에 대한 것도 6에서 45%까지 이제 그 장특공제에 대한 거를 최대 30%까지 받으실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근데 지금 최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최대 5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상가주택을 조금 이렇게 알아보시다 보면은 지금 거래되는 금액대가 거의 평균적으로 한 30억 정도 하거든요. 네네. 30억 정도에 만약에 이거를 대출을 낀다라고 해도 아파트 부분과 그 주택에 대한 부분과 상가에 대한 부분이 나눠지기 때문에 네. 대출이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네네. 일단 만약에 5억 정도 가지고 계신데
내가 상가 주택을 처음에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투자 자체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상가 쪽은 네. 어떤 투자를 먼저 해야 될지 고민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그거 같아요. 처음에는 구분상가 쪽을 먼저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네. 구분상가도 일단 임대 수익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임대 수익이 안 받쳐져 있는 상황에서 네. 시세 차익만 노려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만큼의 리스크가 더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거주하신 지역 근방으로 해서 판교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네네. 판교도 1판교, 2판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1판교 같은 경우도 지금 1판교는 어느 정도 상권이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리고 판교역 주변으로는 상권 자체가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 중심을 먼저 아무래도 직주 근접이 조금 더 관리하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판교에 거주를 하시다 보니까 북쪽으로 조금 보셔도 나쁘지는 않은데 네. 북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위례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사 네네. 조금 더 가면은 뭐 다산 신도시 이런 쪽도 구분상가 쪽으로 뭐 경매가 됐든 일반 매매가 됐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네. 남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광교 신도시 이쪽으로 조금 눈을 보시는 게 좋고 조금 안정적인 상권으로 나는 임대 수익하고 네. 매도 차익을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평촌 쪽도 보시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평촌도 이제 범계역 그 인근 상권을 볼 거냐, 아니면 학원가를 볼 거냐, 아니면은 그 평촌역을 볼 거냐, 네. 그 세 개 상권이 다 다르거든요, 보이는 게. 네네네.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매매 가격,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도 다르고, 임대 가격도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 소액으로 먼저 그런 구분상가를 한두 번 정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물건으로 네. 먼저 그 경험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이 상가주택이죠. 네. 상가주택을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레동 상가 쪽도 보신다고 하고 정자동 상권도 보신다고 하는데 네. 정자동 상권도 어떻게 보면 안정상권이지만 그 정자동도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들이 계속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권들도 상권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셔야지 되고 물레동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보다 이제 용도 변경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을 보셔야 되는데 물레동이나 성수동 같은 경우도 네.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쉽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이 5억인데 이 5억을 가지고선 이런 거를 용도 변경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실 수 있어요. 네, 가격이 네. 워낙 지금 많이 상승을 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상가주택이나 물레동 상권이나 이런 거는 가격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고가의 그런 이제 상가 투자를 하시게 되다 보니까 네. 그만큼의 리스크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처음 상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네. 일단 구분 상가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은데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가를 접근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매도 차익, 시세 차익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의견이 있으실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상가에 좀 요즘 많이 관심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이제 부동산 25년도 하다 보니까 네. 거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규제가 들어오면 그때도 상가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네. 시작하거든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두 번을 돌아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역시 상가에 사람들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2019년도부터 네. 실제 거래가 되면서 그때 거래가 되다 보니까 또 가격이 움직이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라는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가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네. 어차피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이지 않느냐, 공실이 발생하는데 가치가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네. 실제 상가를 보면 매매 가격은 상승을 하고요. 공실률이 현재 지금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거의 이제 위드 코너로 완전히 전환되어 있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그 임차인들이 상업용 부동산들이 들어오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월세를 납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상권이 활성화된다 하면 또 상가의 가치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지금 사실 상업용 상가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좀 이슈가 있는 것도 오피스거든요. 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을 간다 하더라도 업무 단지가 있는 지역들 같은 네. 경우에는 거의 뭐 오피스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또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네.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경우에는 이런 구분상가 내지 구분 오피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가격이 떨어졌다가 그 어떤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매가가 상승하는 이런 단지들이 네. 상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걸 통해서 매가 차익을 좀 얻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말씀하셨던 어떤 그 이제 시세 차익형 네. 시세 차익형은 항상 개발이라는 이슈가 뒤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관심 있었던 물레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황덕기님 말씀하셨던 송수동이라든지 여기는 개발의 이슈가 있는데 이런 개발의 이슈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특히 그 탁감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정가가 나오지 않아서 대출이 거의 50%도 잘 나오지 않고 네네. 두 번째로는 실제 임대 수익률이 거의 제로예요. 네. 오히려 이자를 제외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금을 통해서 봤을 경우에는 먼저 구분 상가라든지 아니면 구분 오피스를 하고 네.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상가 오피스에 대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소폭의 수익을 얻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호재가 있는 네. 그런 차익형 상가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분한테는 좀 맞는 어떤 그 좀 피드백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분 부동산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뭐 주택 이런 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벌써 3주택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용산 반포로 갈아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 용산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저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이거를 뭐 9억을 뽑을 수 있대잖아요. 가용자금의 신용마통에서 후순위남부에서 9억이라 그러는데 9억을 가지고 어차피 용산 내가 갈 계획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중고생 자녀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요. 네. 용산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중고생 자녀가 있어서 안 되겠다. 아니 저라면 이걸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가지고 돈을 더 보태요. 그럼 이것까지 보태면 한 15억 되잖아요. 네. 이걸로 그냥 한남동에 어차피 용산이 목표니까. 그래서 그걸 사면은 이분이 이제 임대 수익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시세 차익형이 목표라고 하시니까 이번에 또 이번 정권 이슈도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뭐 가속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한번 좀 트라이 해볼 만한 금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자녀가 두 분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자녀가 있다고 네, 한다면 맞아요. 용산보다 송파가 더 낫죠. 또.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요거를 제가 다 못 읽었네요. 저는 그냥 제 의견은 그냥 참고로 해주시고요. 두 분 의견 보셔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2억 정도 가용자금에 이제 마통으로 2억 보태고 후순위로 5억까지 해서 9억이 만약에 된다면 그걸 가지고 세가 나오는 걸 해봐라 구분상가를. 그렇죠. 요쪽 이제 의견은 그런 거고 이제 저도 그게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제 세가 안 나오고 생이자 나가면은 진짜 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구분상가부터 더 이거 다 쓰는 거 아니고 한 4억 정도만 써가지고 구분상가 접근해보는 것도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이 이제 마통을 해서 2억 정도 끌어오려고 하는데 네네. 이게 아파트는 다 기간이 정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매가에 대한 차익을 기대하고 들어간 거니까 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맞출 수가 있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 받는 월세에 대한 부분이 이자를 또 못 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멘붕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2억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이분은 어떤 차익형을 이제 좀 고려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가용자금 2억만 가지고서도 구분 오피스라든지 구분 상가를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은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이 이분한테 좀 맞는 좀 선택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시세 차익이 빵빵 나는 시기에는 차익형이 좋은데 이게 옆으로 기는 시기에는 현금 흐름이 안 나오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구분 상가를 어떻게 투자하냐면 지금 이제 거기를 회복 상권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전에는 이제 공실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위드 코로나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고 사회적 그 거리두기도 계속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24시간 영업을 생각을 해서 지금 엄청 많이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약이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 지금 그 공실로 남아 있었던 물건 중에서 그 이제
어떤 그 분양회사에서 네네. 분양회사에서 이렇게 물건을 보유하는 물건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이제 물건도 있는데 개인 물건 중에 특히 세금 때문에 나올 그 물건을 계속해서 못 버티고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물건을 내놓는데 네네. 이 가격이 트라이가 지금 돼요. 이게. 아.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있었던 그 실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 사람이 나왔던 건 5억 5천에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4억 7천에 내고 쳤거든요. 근데 실제 5억 5천도 금매였던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 이게 나중에 거래가 되고 했을 때는 6억이 거래가 되는데 네. 상가 같은 경우에 그것도 법인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벌써 1억 3천 이상의 차익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팅을 해놓고 팔아서 뭐 1억 정도 수익을 얻는 이런 전략이 지금 사용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구분 상가를 하면서 이런 차익을 받는 것도 수익을 네네.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하나의 또 투자 방법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